차원간 양육. 영적 연대와 자립적 삶을 통해 성장하고 싶었던 알렉사의 이야기. 나와 만났을 당시 알렉사는 39세였고 남편 호르에가 죽은 지는 4년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알렉사는 외교관 아버지와 가족 치료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독일에서 태어났다. 인생 절반을 가족과 함께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고등학교 졸업 여행을 멕시코로 갔는데 그녀는 그곳의 고대 유적지들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툴룸, 멕시코 유카탄 반도 동쪽 해안가에 있는 마야 유적지에서는 심지어 갑자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 후 베를린에서 대학을 다니며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공부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 직후 호르에를 만났다. 호르에는 어드벤처 스포츠, 즉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 모험심이 필요한 스포츠의 가이드이자 리포터였다. 호르에를 처음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알렉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너무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황갈색 눈동자에서 특별한 불꽃 같은 것이 일었는데 그게 나한테 와서 꽂혔죠. 어느 파티였었는데 둘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당시 알렉사와 호르에는 둘 다 사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다음 해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주 만났고 그러는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 알렉사는 꿈에 자신과 호르에가 결혼해서 구름으로 된 아침문을 통과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도 보았다고 했다. 그 후 얼마 안 가 두 사람 다 이전에 사귀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했다. 알렉사가 말했다. 우리는 꼭 함께 있고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함께 삶의 길을 걸으면서요. 그래서 커플이 되어 1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요. 아주 좋았어요. 둘 다 돈을 벌었고 아이가 없으니 여행을 많이 했죠. 알렉사와 호르에는 둘 다 자연과 모험을 좋아해서 주로 래프팅, 등반, 하이킹, 오지 탐험 등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르에는 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알렉사가 추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이가 진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있었어요. 당시 나는 34살이 다 되었고 그이는 44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좋아요. 너무 늙기 전에 한번 가져봐요.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결심했던 그날 바로 우리 아들 루카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그랬다고 확신해요. 임신을 시도하자마자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영혼이 내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을 그대로 느꼈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내가 물었다. 사랑을 나눌 때는 아니었고 그 직후의 느낌이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서 말했죠. 이번엔 뭔가 달랐어. 라고요.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는데 내 마음의 눈이 하늘 넘어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가더니 드넓은 어둠 속에 한 곳에 꽂혔어요. 그때 빛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빛이 대기권의 여러 층들을 통과한 다음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고양이가 침대 위로 와서 내 배 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곤 내 배 위에서 가르랑거렸죠. 내가 누가 도착한 것 같아. 그랬네요. 난산이어서 제왕절개를 했지만 루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다. 알렉사가 회상하며 말했다. 눈이 파랗고 아주 컸어요. 하늘이 다 비칠 만큼 큰 호수 같았죠. 아이인데도 눈이 지혜롭고 깊었어요. 알렉사와 호르에는 더없이 행복했다. 그 후 얼마 안 돼 호르에는 일주일에 나흘 동안 어드벤처 스포츠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생방송 출연 섭외를 받았다. 둘은 꿈꾸던 것이 모두 실현되는 것 같았다. 루카가 태어나고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호르에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알렉사가 갑자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2013년 1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호르에가 새벽에 나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나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내일 저녁에 봐요 라고 했죠. 그날 오후 나는 루카와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저녁 5시쯤 돌아왔죠. 그리고 30분 뒤 호르에의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가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에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나는 다른 쪽 팔로는 루카를 안고 있었어요. 나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요. 호르에가 탔던 비행기의 조종사는 40년 동안 24,000시간 비행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처음 50분 동안 오르락 내리락 스카이쇼를 선보일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착륙이었다. 자신의 비행기를 다른 도시에 두고와 공항 소유자의 비행기를 운전했던 조종사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치명적이었다. 비행기는 활주로 옆 정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조종사와 호르에 둘 다 즉사했다. 알렉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 전화를 받은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나는 내 몸을 떠나서 호르에가 있던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어요. 그에게 날아가서 절박하게 말했죠. 호르에, 이거 사실이 아니지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라고요. 그 즉시 분명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호르에가 아니야 알렉사, 이래야만 했어요. 라고요. 알렉사는 몇 군데 전화를 돌려 호르에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30분 사이에 그녀의 집은 호르에의 가족과 친구들로 북적거렸다.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우리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네요. 모두 호르에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울고 웃었죠. 진한 동지애를 느꼈어요. 내 여자친구 중 한 명은 내 옆에 꼭 붙어서 나와 루카를 돌봐주었어요. 은행에도 가주고 음식도 해주고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죠. 나는 알렉사에게 차원간 양육이라는 개념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알렉사가 대답했다. 그 첫 몇 밤 동안 나는 호르에의 존재를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한 번은 루카를 팔에 안고 재우고 있었는데 호르에가 우리를 함께 안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셋이 함께 일종의 빛기둥이 된 것 같았어요. 호르에가 죽고 이틀째 되던 날 밤에 루카를 재우려고 아이를 안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그리고 잘 자요 나무들, 잘 자요 별들, 잘 자요 하늘이라고 했죠. 우리는 잠자기 전에 밤 의식으로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날 밤에는 잘 자요 아빠라고도 했어요. 아빠가 늘 저기서 루카 너를 내려다볼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기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루카가 문 밖을 보면서 아빠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카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아빠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루카가 아빠를 본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알렉사는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호르에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호르에가 차로 2시간 거리의 멕시코시티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그들이 함께 산 멕시코시티의 집을 작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 있었고 그 작은 집에서라면 루카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호르에는 이 물질 차원을 떠났지만 나는 그이와의 대화를 멈춘 적이 없어요. 특히 밤에는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촛불을 켜서 고요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함께 대화를 나누죠.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밤, 알렉사는 호르에에게 왜 아들만 남겨놓고 떠났는지,
자기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루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알렉사는 마음속에서 영어로 차원간 양육이라는 표현을 들었다.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 말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흥분과 동시에 깊은 고요를 느꼈다. 잠시 후 알렉사는 루카도 자신과 똑같이 호르웨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주 전 루카가 엄마,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려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꼬마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아주 재미있겠다 싶었죠. 우리는 반려견도 많고 루카를 돌봐주는 보모도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 루카, 보모, 그리고 개들을 그리려니 했죠. 나중에 루카가 그림을 들고 왔어요. 루카, 엄마, 그리고 달걀처럼 둥근 구체가 집안에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둥근 모양은 나와 루카 같은 사람 모습과는 아주 달랐죠. 나와 루카는 두 다리를 가진 막대기 같았는데 그것은 커다란 달걀 모양의 두 눈이 있고 웃고 있었어요. 알렉사는 루카에게 그 달걀 모양이 무엇냐고 물었다. 아빠지. 루카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알렉사가 놀라서 물었다. 나도 몰라. 아빠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루카가 대답했다. 루카는 집에서 거의 타원 형태의 빛 몸을 하고 있는 아빠를 보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알렉사에게 호르헤와 소통한 다른 이야기도 있으면 해달라고 했다.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내가 멕시코 전통 사우나인 테마스카를 하고 있었는데 호르헤와 연결이 된 것 같았어요. 그이가 우리 집 테라스에서 소파에 앉아 쿠션을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말했죠. 와우, 당신 집에 있었어? 재밌게 지내. 당신이 이 집을 구해줬잖아. 그 다음 내가 본 것은 그이가 루카의 방에 서서 침대에서 자는 루카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을 몹시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안쓰러웠죠. 나는 당신을 루카를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 그래서 내 마음도 아파. 하지만 당신 아들이야. 당신이 거기서 우리 아들을 보고 있다는 거 잘 알아. 라고 했죠. 그러자 그이가 침대맡에 앉아 루카를 내려다봤어요. 알렉사는 호르헤가 찾아온 특별한 꿈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어둡고 광활한 하늘을 날며 여행 중이었어요. 갑자기 내 오른쪽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신과 아담이 서로의 집게손가락에 닿으려고 팔을 뻗고 있는 그림이요. 그런데 그들 손가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손가락이 서로 닿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빛이 폭발했어요. 그 순간 길거리에 흔히 있는 커튼 달린 오래된 즉석사진 부스가 하나 보였죠. 나는 커튼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호르헤가 있었어요. 호르헤가 부스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이에게서 빛이 나고 아름다웠어요. 어느 때보다도요. 정말 그이였어요. 그이의 몸, 그이의 눈, 그이의 머리카락, 모든 것이 그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진짜 호르헤였어요. 호르헤의 본질이었죠. 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지구에서 알았던 호르헤보다 더 빛나는 버전의 호르헤가 존재해요. 알렉사가 웃으며 말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의 두 손가락 이미지가 차원 간의 접촉을 상징했나 봅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다. 네, 바로 그거예요. 알렉사가 동의했다. 알렉사는 호르헤와 직접 소통하는 것 외에도 친구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그 친구는 지구 차원과 관련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비물질 차원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을 줄 아는 친구였다. 알렉사는 나에게 호르헤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안녕, 내 사랑. 호르헤예요. 나는 여기 늘 당신과 함께 있고 그걸 당신이 알아줘서 정말 안심이고 다행이다 싶어요. 나는 항상 당신 옆에 있어요. 그러니 부디 나와 소통하기를 멈추지 말아요. 그리고 이 차원 간 양육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라요. 당신도 그걸 알고 당신 영혼도 알아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당신은 잘 알지요. 나는 떠나야 했어요. 그래야 당신이 다른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 시작할 테니까. 당신의 직관을 믿어요. 루카는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운 영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 아이를 잘 돌봐야 해요. 나는 늘 당신 곁에 있고 낮에는 텔레파시를 통해 밤에는 꿈을 통해 소통해요. 나는 절대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당신도 잘 알고 당신의 영혼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사랑의 행위로 표현하는 이타심과 봉사, 그리고 진실들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을 의심 없이 믿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당신은 전생들에서 당신의 그런 능력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의식이 열리고 있어요. 당신은 깨어나야 하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해요. 당신은 루카와 함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루카는 우리의 큰 스승이에요. 오래된 혈통의 지혜가 남다른 아이지요. 그렇다는 걸 커가면서 더 보여줄 거예요. 당신은 봉사 중인 영혼이고 우리는 그런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당신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겪겠다고 결심했음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힘이 있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므로 이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래요. 내 사랑, 당신은 잘 해나갈 거예요. 사랑할 뿐 뒤돌아보지 말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책을 쓰게 될 거예요. 당신이 책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많아요. 당신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 아름다운 공주님. 아름답고 힘이 넘치는 호르헤의 편지에 감동해서 우리는 몇 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알렉사, 호르헤한테 당신이 느낄 수도 있는 화가 이 차원 간 양육 덕분에 치유되고 또 그를 용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물었다. 네, 맞아요. 호르헤가 그렇게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걸 명확히 안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당연히 정말 우울해. 이대로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하니까 그럴 순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가 직접 이 가볍고 예쁘고 기쁨을 주는 아이를 함께 돌보기로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덕분에 그이가 떠나고 힘들었던 첫 몇 해를 그래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당신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차원 간 양육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어쩌면 개 중에는 자기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배우자에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해준다면요. 부당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무력하다는 느낌에 머물지만 말고 차라리 그 느낌들 속에 빠져서 그것들을 격렬하게 겪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알렉사가 조언했다. 처절하게 슬퍼하고 처절하게 울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처절하게 따라가 봐요. 완전히 무너지지만 말고요. 슬픔의 커튼 뒤에 있는 가능성을 봐요. 여기에 육체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혹은 육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알렉사,
어릴 때 부모 한쪽을 잃고 지금은 차원간 양육 개념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자란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가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그 느낌이 진짜라고 믿고 붙잡으면서 잠시 거기에서 위안과 사랑을 찾아봐요. 나는 밤이나 자연 속에 있을 때 연결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밤에 한번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불러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루카에게 항상 아빠는 너를 사랑하셔. 아빠가 너를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라고 매일 밤, 정말 매일 밤 말해준답니다. 영적인 말투로나 뭘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꿈을 꿀 때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저 멀리 별까지도 갈 수 있지. 어쩌면 아빠가 와서 너를 태우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 라고요. 자연을 통한 연결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는 매주 기회가 될 때마다 자연으로 들어가 저 새 좀 봐. 나무 사이에 저 빛 좀 봐. 바람 소리를 들어봐. 아빠가 저기 계시네. 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숲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와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봐요. 모습을 바꾼 상태에 있는 엄마나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세요. 걱정거리도 있으면 말하고 누가 못되게 굴면 그것도 말해요. 다 말해봐요. 그럼 부모님이 거기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곁에 함께 있으면서 늘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요. 나는 알렉사에게 차원간 양육이 그녀와 루카, 호르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한테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아니까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슬펐죠. 육체를 가진 그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동반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아주 든든하고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루카로 말하자면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가 곁에 와 있죠. 그래서 루카는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만 자란다는 결핍감 같은 게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게 우리가 단지 이 물질 차원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루카가 잘 받아들이도록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서 루카를 다차원 세상과 다차원 존재를 의식하는 어른으로 기르겠다는 큰 의도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어요. 나중에 루카의 인생과 이 땅에서의 사명에 이런 준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차원간 양육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루카의 인생에서 호르에가 자기 역할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루카는 아주 특별한 길잡이 영을 갖게 되겠죠. 나는 이 일의 수많은 의미가 미래에 더 확실히 박혀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알렉사, 한쪽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있나요? 어릴 때 한쪽 부모를 잃고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도 좋고요. 돌아가신 엄마나 아빠의 영혼이 새나 강물 등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혹은 어떤 작은 마법의 표지 같은 걸로 그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마음을 열고 그런 표지들을 읽기 시작하면 삶이 아름답고 마법으로 가득 찰 겁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이라도 부모의 영혼과 연결되기에 늦은 때란 없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부모와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알렉사와의 만남 후 나는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알렉사, 호르헤, 루카는 루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호르헤가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탄생전 계획에 모두 동의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알렉사는 왜 루카를 혼자 키우겠다고 했을까? 루카는 왜 엄마 혼자 자신을 키우기를 바랐을까? 이것이 그들의 태어나기 전 의도였다면 호르에는 왜 그런 계획에 동의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비롯해 그들의 인생의 청사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나는 파멜라에게 예수아와 호르에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준비가 되자 나는 예수아에게 차원간 양육의 정의를 내려주기를 부탁하며 탐구를 시작했다. 차원간 양육은 물질 세상을 떠난 부모와 여전히 물질 세상에 남아있는 아이 사이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떠난 부모의 지지와 보살핌과 헌신이 이들 관계의 특징이지요. 떠난 부모는 저쪽 세상에서 차원간 양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두 길잡이 영의 도움을 받습니다. 떠난 부모는 영혼 계획의 일부인 내면의 성장을 위해 이 역할을 완수하려고 해요. 떠난 부모는 반드시 자신의 영혼이나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잃은 것 또는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한 걱정, 슬픔, 화,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들에 초연할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해요. 영혼 수준의 초개인적인 의식 상태가 되어야 남은 아이와 배우자가 있다면 남은 배우자가 차원간 관계에서 진정으로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 상태일 때 죽은 부모도 더 큰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혼은 훨씬 더 큰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니까요. 차원간 양육은 거의 언제나 관련 인물들의 영혼 계획의 일부로 존재해요. 이 말은 영혼들이 그 경험을 하기로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밀라가 추가 설명을 했다. 죽은 부모가 지구 영역과 아이를 떠나지 못한 채 지상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남은 아이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차원간 양육은 지상에 묶여있는 아스트랄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므로 의식과 자유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말할 때를 조용히 기다려온 파멜라를 위해 예수야가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파멜라가 자신이 받은 호르에의 첫인상을 들려주었다. 지금 호르에가 보여요. 알렉사가 나에게 보내준 사진 속 모습과 비슷한데 소매와 바지 끝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어요. 호르에는 파멜라 앞에 그냥 빛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 다만 파멜라와 누구보다도 알렉사가 편하게 받아들이고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선택한 것이다. 호르에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내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요. 아직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들을 만지고 쓰다듬고 싶어 해요. 아직도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빛의 영역에 있으니까 매우 순수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발산해요. 알렉사와 루카에게 사랑한다고 둘이 경계를 넘어올 때 마중 나가겠다고 하네요. 알렉사와 루카에게 매우 헌신적이에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대요. 상황에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요. 호르에는 자신들이 의식의 전사들이라고 해요. 개인적인 성장의 길을 추구하면서 지구에 더 많은 빛을 창조하는 의식의 전사들이래요. 호르에는 이 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 해요. 죽은 부모들 중에는 차원간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상실감과 아픔이 너무 커서 여전히 아스트랄 영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이들도 차원간 양육을 영혼 차원에서 계획했지만 초개인적인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감정이 너무 격한 상태예요. 호르에는 자신이 지구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경우에 그들이 좀 더 빨리 해방되길 바라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식들은 그 부모들과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스트랄 영역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길잡이 영들보다 지구에서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쉽게 가닿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 길잡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죽은 부모 중에는 태어나기 전 영혼 단계에서 차원간 양육을 계획하지 않은 부모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진심으로 원하면
지금이라도 차원 간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차원 간 양육은 그들이 성장하는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요건을 완전히 갖춘 차원 간 부모라기보다는 훈련생 같은 거예요. 호르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이 우주에는 아주 많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영혼계에게는 기본 경향이라는 게 있지만 자유재량의 여지도 아주 많답니다. 그러므로 차원간 부모가 되기로 계획했더라도 너무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그 시기를 미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어도 밀도 높은 아스트랄 영역에서 벗어나 영혼 수준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원간 부모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사건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영적 성장을 계획할 수는 없어요. 영적 성장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호르에는 인간 사회의 저쪽 세상의 삶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부모로서 저쪽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차원 간 소통이 강화되고 양쪽 그룹 모두의 영혼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파멜라, 알렉사는 태어나기 전에 호르에를 잃기로 그러고 나서 차원 간 양육을 하기로 계획했나요? 그랬다면 왜 그랬나요? 내가 물었다. 알렉사와 호르에는 서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전에도 몇 번의 생을 함께 했어요. 파멜라가 대답했다. 여기에서 파멜라는 자신의 투시, 투각, 투감, 분명히 느낌의 능력을 이용해 두 사람의 과거 생들과 그들에게서 그들의 에너지가 어땠는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있었다. 한 생에서 호르에는 알렉사의 아버지였는데 알렉사가 성인이 되어서도 둘이 서로를 놓아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알렉사는 남자를 만나면 항상 아버지와 비교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남자도 성에 차지 않았죠. 그렇게 남자들을 평가만 하다가 아무 남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죠. 또 다른 생에서는 알렉사가 호르에의 어머니였네요. 이때도 둘이 너무 사랑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리고 둘 다 남자로 태어나 좋은 친구이자 길동무로 보낸 생도 있었네요. 둘이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둘 다 모험을 좋아했고 열정적이고 용감했어요. 둘이 함께 광활한 자원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게 보여요. 두 사람은 상인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주 활기가 넘쳐요. 둘 다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사랑해요. 사고방식이 편협하거나 속이 좁고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들을 좀 한심하게 봐요. 함께한 모든 생에서 두 사람이 유사한 기질을 보였어요. 둘 다 모험가이고 기백이 넘치고 대담해요. 늘 서로를 애틋이 여기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삐그덕거려요. 파멜라가 결론처럼 말했다. 이때 예수아가 다시 파멜라의 의식 전면에 나서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 둘의 결속이 너무 단단했어요. 서로 떨어져서 각자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할 필요가 있었지요. 호르에의 이른 죽음은 알렉사의 영혼도 동의한 계획이었어요. 상실에 대처하는 법과 혼자 자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알렉사는 또 애도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신뢰하고 항복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동시에 알렉사는 매우 모험적인 영혼으로서 차원간 양육을 앞장서 실행해보고 싶었어요. 둘 사이에 연대가 강하니까 가능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사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주는 단점, 서로에 대한 끌림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결국 서로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을 극복하되 그들 관계의 긍정적인 면, 즉 영원 차원의 강력한 연대를 이용해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두 영혼의 강력한 연대 덕분에 알렉사는 여전히 둘 사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차원 간 상호작용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 수준에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감정적 문제에도 대처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알렉사와 호르에가 함께 경험했던 둘이 하나가 되는 느낌은 사랑이 아닌가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파멜라가 예수아에게 물었다. 문제는 없어요. 단지 치우친 감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아가 설명했다. 둘 모두에게는 쉽게 흥분하고 성급해지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둘이 함께일 때 더 강해져요. 그 결과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항복할 줄 모르게 되고 평정심이 쉽게 깨질 수 있죠. 지금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가 아니라 둘 모두에게 부족한 혹은 반대되는 에너지예요. 지금 육체를 초월한 두 사람의 관계는 인내하고 항복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르게 해줘요. 그래서 알렉사와 호르에는 차원 간 양육이라는 둘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아주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아름다워요. 아주 기발하고요. 파멜라가 말했다. 그런데 인간 알렉사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바라보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호르에가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커다란 구멍을 느꼈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영혼의 관점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세상에서 슬픔과 상실감 같은 강렬한 감정을 인간의 몸으로 다 겪어내야 하잖아요. 이처럼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때는 영혼의 관점 같은 건 아주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의 시각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영혼의 관점은 한 번에 갑자기 열리지 않아요. 예수아가 말했다. 감정들을 처리하고 온갖 사건과 상황에서 의미와 결실을 찾아낼 정도로 우리의 시각이 열리고 관점이 변형되기까지는 대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서서히 상승해가는 과정이고 그 시작은 감정적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다정하게 그리고 꾸준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을 꾸준히 키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평화를 느끼고 항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싸우지 않습니다. 고통을 허락할 것이고 이때 진정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허락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더라도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이 그 고통을 허락했으니 당신이 그 고통보다 더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의식은 영혼의 수준에 아주 가까이 가게 돼요. 그와 같은 항복과 알아차림의 상태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의미를 얼핏이라도 보게 될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 의미가 머릿속에 불쑥 떠오를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열려 있음과 모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갑작스런 통찰과 비슷해요. 알지 못함과 이해하지 못함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함께 가만히 머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정한 알무로 통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네요. 파멜라가 요약했다. 하지만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되는 것 같다면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럴 때에는 지금 이 순간 고통을 참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아가 조언했다. 감정의 흐름과 함께 가세요. 그것에 거스르지 말고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현재 당신의 진실임을 받아들이세요. 바로 지금 당신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과 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변화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그런 저항입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받아들이라고 한 말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느낌은 늘 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을 참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고통을 참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몇 분 뒤에 혹은 며칠 뒤에 다르게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늘 지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항복하고 저항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예수아, 알렉사가 차원간 양육을 원한 이유에 대해 좀 더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알렉사는 가슴을 열고 저쪽 세상, 곧 물질 세상 너머의 영역과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 해요. 특히 이 소통에 꼭 필요한 신뢰하고 항복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 해요. 예수아가 대답했다. 호르헤와 영혼 수준에서 동조가 되려면 알렉사는 자신의 여성적이고 민감한 측면을 열어젖히는 동시에 신뢰하고 놓아주기보다 통제하고 주도하려 드는 자기 안의 남성적 에너지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호르헤도 태어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영혼으로 돌아올 것과 저쪽 세상에서 양육할 것을 계획했는지, 그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네, 계획한 겁니다. 예수아가 확인해 주었다. 호르헤에게는 이번 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알렉사를 다시 만나기를, 또 루카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죠. 호르헤는 루카도 이전의 삶들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한 생에서는 루카는 매우 고요한 성품에 인내심 많은 사제였습니다.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내면에만 집중하며 사원에서 조용히 살았죠. 그런 루카를 호르헤가 자주 찾아갔어요. 호르헤는 가난, 불평등, 권력 남용 같은 사회에 넘쳐나는 불의에 붕괴하는 혁명적 기질에 열정 넘치는 젊은이였어요. 그는 세상이 왜 그런지에 대한 영적인 답을 찾고 싶었고 이것이 루카를 자주 방문한 이유입니다. 루카는 호르헤를 아주 좋아했죠. 그의 열정적인 성격을 좋아했어요. 호르헤도 속세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뭔가 지혜롭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루카를 존경했고요. 루카는 좀 고독했고 그래서 호르헤가 찾아오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호르헤는 루카를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그것은 둘 사이에 애정이 많은 데다 루카의 영혼 에너지가 알렉사에게 도움이 되리란 것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루카의 에너지는 알렉사의 에너지와 반대여서 알렉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루카는 알렉사가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인내심과 고요함을 갖고 있어요. 그 반면 호르헤와 알렉사는 전생에 루카에게 다소 부족했던 따뜻함과 활력을 이번 생에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둘은 자신을 잘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루카를 키울 수 있어요. 그 결과 루카는 오늘날의 세상에 자신의 영적 에너지와 지혜를 드러낼 만큼 충분히 강해질 거고요. 루카의 영혼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자신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뿐더러 또한 이 세상이 매우 필요로 하는 에너지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취했던 지극히 내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예수아가 물러서고 호르헤가 파멜라의 의식으로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는 젊어서 죽어야 했어요. 한 생에서 우리와 생각이 정반대인 집단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치 변혁을 바라는 혁명 집단의 일원이었어요. 혁명 사상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은 적이 많고 폭력도 불사했어요. 심지어 어린 자식들이 있다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무고한 남자도 죽였어요.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는 단지 정부가 두려워서 감히 정부에 대항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어요. 나는 눈꽃만큼의 연민도 없이 그를 죽였어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보았죠. 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인가요?
내 영혼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자식으로부터 찢겨져 나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체험하기로 했죠. 직접 체험해보니 끔찍했어요. 하지만 내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죽고 나서 조금 지나자 잘못이 바로잡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정적 트라우마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길잡이 영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죽은 데에는 알렉사와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거네요. 내가 물었다. 네, 그래요. 내 개인적인 카르마와도 상관이 있었죠.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어요. 알렉사는 영혼의 수준에서 당신의 이른 죽음에 동의했나요? 네, 동의했어요. 우리가 저쪽 세상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희생이 따를 테고 큰 슬픔은 주겠지만 셋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는데 동의했죠. 호르에, 그렇다면 차원간 양육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요? 차원간 양육은 이번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나의 길잡이 영들이 말해줘서 처음 알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기쁘긴 했지만 그 의미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늘 루카의 에너지장 안에 있어요. 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직 어린 동안에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줄에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이 사이가 그런데 아빠도 아이에 대한 마음이 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와 연결 상태로 있으면서 아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감지하죠. 일종의 의식의 각성 같은 것이 아이와 보이지 않는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라면 모두 분명히 느낄 이 에너지줄이 루카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건재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쪽의 삶에서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루카는 항상 내 의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길잡이 영들과 여행하며 우주의 다른 장소와 영역들에 대해 배울 때도 나는 항상 루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좀 덜 강렬하게요. 나는 루카가 언제 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느껴요. 루카의 두려움, 불안, 슬픔이나 여타 강렬한 감정들이 느껴지면 나는 그 즉시 아이 곁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아주 다르게 흐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루카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줘야 하는 남성 에너지도 보낼 수 있고요. 역설적이게도 살아있을 때보다 여기서 아이를 더 잘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빛과 이해의 영역인 이곳에서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편으로는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하는 직접적인 교류가 그립기는 하죠. 하지만 루카는 민감한 아이이므로 마음속으로 나를 감지하고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다 커서도 그런 열린 마음을 잃지 않고 나와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차원간 양육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내 영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차원간 양육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간섭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상대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주며 삶에서 얻은 지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렉사와 루카에게 느끼는 사랑은 아주 순수한 사랑이에요.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못해 여전히 슬프고 비애가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비애가 결국에는 나의 선생이 되어 나로 하여금 영혼과 접촉하면서 더욱 균형 있게 살아가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호르에는 옆으로 물러났다. 이제 예수아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돌아왔다. 내가 물었다. 예수아, 루카는 태어나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육체를 가진 엄마와 저쪽 세상에 사는 아빠에 의해 양육되기로 계획했나요? 그랬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것은 루카의 계획이었어요. 예수아가 대답했다. 루카는 알렉사와 호르의 영혼 계획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루카는 호르에를 사랑하고 영혼 수준에서 그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연결은 바로 루카가 사제로 있던 전생에서 둘이 쌓은 우정의 산물이죠. 루카는 호르에가 자신의 영혼 계획에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닥치면 힘들긴 하겠지만 자신이 아빠의 죽음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지금의 루카는 엄마인 알렉사의 슬픔에 영향을 받고는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빠가 자신을 위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알렉사는 루카가 끔찍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보아야 합니다. 루카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고 섬세한 소년으로 자랄 겁니다. 호르에를 사랑하고 호르에의 유전자와 에너지장 속에 자신의 에너지를 각인하고 싶었기에 루카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호르에를 이른 나이에 이른 경험을 하는 것만큼이나 루카가 원한 또 하나의 경험은 알렉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이들 두 사람의 대담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바로 그가 영혼 수준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루카는 알렉사도 전생부터 알았나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주 짧게요. 예수아가 대답했다. 알렉사는 한 전생에서 루카의 정수를 여성 형태로 임식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유산했죠. 지구에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의 영혼이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임신과 유산을 한 이유는 그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하며 저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일찍 헤어지게 된 것이 둘 다 매우 슬펐고 이것이 이번 생에서의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차원 간 양육의 또 다른 이유들. 나는 예수아에게 한 영혼이 아이를 가진 뒤 파트너를 잃고 다시 그 파트너와 한 팀이 되어 차원 간 양육을 계획하는 이유가 더 있는지 물었다. 예수아가 대답했다. 젊어서 파트너를 잃는 일은 특히 아이도 있다면 존재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데에는 과거의 생들과도 관련되고 이번 생에서 영혼의 목적과도 관련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들의 그물망을 제대로 보려면 그 개인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차원 간 양육을 하는 이유 또한 많지만 지구의 남은 쪽 부모와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말해볼 수 있어요. 첫째, 아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의 남은 쪽 부모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에 쌓인 채로 아이를 키울 수 있지만 죽은 쪽 파트너는 사랑에 기반한 더 큰 시각을 갖게 되므로 아이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남아있는 파트너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파트너를 여전히 느끼고 감지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큰 위안과 안심을 가져다 주지요. 늘 소통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 남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정말 소통인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죽은 파트너로부터 섬광처럼 전해오는 정보와 사랑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가슴으로 연결되고 직관을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구 너머 실제의 또 다른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차원 간 양육을 통해서도 영혼의 세상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수준의 사랑과 이해의 세계에 마음을 열게 되지요. 이 사회의 사고방식이나 되게 편협한 믿음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이해에 마음을 열게 돼요. 다섯째, 이 세상과 사후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 채널러이자 영매로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사후의 삶에 대한 또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혼 대 영혼의 소통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이 어린 나이에 한쪽 부모를 잃고 육체가 있는 부모와 저쪽 세상에 있는 부모에 의해 양육되기를 계획하는 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주로 남아있는 부모 쪽에서 파트너를 잃고 차원 간 양육이라는 경험을 하기로 계획한 것이라면 아이의 영혼은 그 남아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등 돕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아가 대답했다. 전생에 어떤 사건이 아이의 영혼 속에 그 남아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아이의 영혼은 그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을 거예요. 이 경우 아이는 남아있는 부모에게 계속 살아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성숙함, 용기, 공감, 인내력 같은 내면의 능력을 어린 나이에 개발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선택한 아이들은 영혼의 진화를 매우 원하므로 어린 나이에 특정한 사건들을 겪으려 합니다. 부모 한쪽을 잃으면 아무래도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살게 되고 어린 나이에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쉽지요. 매우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얻은 지혜와 인생 경험이 각각의 영혼이 처한 단계에 맞게 앞으로의 인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가 죽은 쪽 부모와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넓은 시각을 갖게 마련이고 깊은 사랑과 은총에도 익숙해지지요. 거기에 죽은 부모를 본인이 직접 느끼기까지 한다면 아이는 대개 강한 직관력을 갖고 그 직관력을 나중에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게 될 겁니다. 죽은 부모와 살아있는 부모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차원 간 양육을 계획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부모의 존재를 더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그 아이를 통해 살아있는 부모가 머리와 가슴을 열고 죽은 파트너와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아이는 죽은 부모로부터 직관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거나 장면을 볼 수 있고 느낌이나 감각을 통해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부모가 그런 것에 마음을 열면 그 부모도 그런 메시지와 신호를 받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두 부모 사이를 연결해줘요. 예수와 파트너가 죽었는데 그 파트너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물었다. 기본적으로 파트너가 주위에 있음을 느끼고 그의 존재를 감지할 때, 또 그 존재가 자기를 안심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물질 영역 너머의 에너지나 존재를 자신이 감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은 그런 능력에 대해 회의하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여러분의 학교 체제는 직관을 소중한 정보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상상이라 여기며 경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관을 믿고 그 직관을 통해 받은 정보에 의지하는 것이 대다수 부모에게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여기서 나는 감정과 직관을 구분해 볼 텐데 이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파트너가 당신 옆에 있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염원하는 것과 파트너가 거기 있음을 감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깊은 고통 속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는 거지요. 파트너가 그립고 마음은 외롭고 공허해요. 이런 상태라면 연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감정이 높은 수준의 사랑과 하나임을 감지하지 못하게 막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감지해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한동안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트너의 존재를 감지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감지에는 깊은 고요와 평온함이 뒤따르죠. 잠깐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한순간 가슴에서 빛과 희망, 안심이 느껴져요. 마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진 기분이 들고요.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끼죠. 이런 감각 가운데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영혼 수준에 있는 파트너와 접촉하는 중임을 알기 바랍니다.
아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주변에서 자주 사랑스럽고 가벼운 방식으로 죽은 파트너의 존재가 느껴진다면 그 파트너가 당신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걱정만 되는데 갑자기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거나 다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파트너가 하는 말이 실제로 들려오지 않아도 이런 고양된 에너지가 그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관찰해 보면서 아이가 죽은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지, 꿈을 꾸는지,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지나가는 말투로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아이는 교육 체계의 영향을 아직 덜 받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육체를 초월해 영혼과 접촉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당신의 느낌을 믿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옆에 있는 것 같거나 때로 아무 이유 없이 그에 관한 생각이 강하게 밀려든다면 그에게 가슴으로 인사하고 알아봐 주세요.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대답이 꼭 말로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날 느지막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연결되려면 이미지나 느낌, 갑작스런 깨달음 같은 다른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소통은 짧고 가볍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답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당신 마음이 개입하게 되고 그럼 당신이 꾸며낸 대답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런 미묘한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느낌 센터인 가슴을 통해서 받아야 해요. 머리는 그렇게 받은 정보를 구체화해서 또는 정보의 진동수를 낮춰서 말로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에너지의 실질적인 감지는 다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고의 수준도 감정의 수준도 아닌 직관의 수준에서 일어나요. 이 직관의 수준에서 조용히 감지하거나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아가 말을 마무리 지었다. 가슴과 직관의 층이 진실하고 가치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지구사회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거예요.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영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가슴과 가슴으로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인 세력이 이런 식의 소통에 더 열려 있다면 말이에요.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며 머릿속의 회의적인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집단의식을 바꾸고 가슴 수준이 다시금 인식되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 내용을 읽은 사람 중에는 당신의 말을 잘 듣긴 했지만 자신은 차원간 양육을 하고 있지 않고 파트너는 정말 떠났으며 온전히 자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위로와 치유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일어난 그 일이 연관된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아가 대답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구에 살든 다른 어딘가에 살든 상관없어요. 시공간의 법칙과 생사의 법칙조차도 영혼들을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보이는 때는 오로지 당신이 사랑의 하나 되는 힘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느낄 때, 지치고 외롭다고 느낄 때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죽은 파트너가 아이의 양육을 함께하지 않더라도 고도로 진화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길잡이 영들이 바로 곁에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지금 인생의 위기나 깊은 애도의 기간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저쪽 세상으로부터 도움이 몇 배로 더 증폭돼 사랑과 은총의 세례가 당신에게 퍼부어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문을 닫은 것은 당신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은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랑과 도움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때이른 죽음 같은 어떤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 일이 뭔가 좋은 이유로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동안 떨칠 수 없을 겁니다. 이때가 애도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죠. 하지만 당신이 힘든 것은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저항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파트너를 잃은 싱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랑과 지지의 양은 당신 파트너가 저쪽 세상에서 아이를 함께 양육하든 안 하든 똑같다고 말이에요. 저쪽 세상의 파트너가 차원간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아가 대답했다. 첫째, 자신만의 감정 치유나 미해결 문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저쪽 세상에서 내적인 깨달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가슴은 여전히 당신과 당신 아이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속은 영원해요. 하지만 일상 수준의 차원 간 양육에는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 다른 인생으로 환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 영혼의 목적에 가장 잘 맞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결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수준에서 볼 때 환생이란 태양에서 나온 한 줄기 빛이 지구 위의 특정 시공간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영혼은 여전히 여기에 있으면서 지구에 남아있는 파트너와 아이를 돕습니다. 다만 그 도움이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셋째, 여러 이유에서 당신과 당신 파트너의 영혼이 차원 간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적일 리는 없고 단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죽은 파트너가 당신과 함께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디 그렇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사건들과 영혼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며 그런 단순한 판단을 허락하기에는 너무 심오하고 미묘해요. 분명한 것은 당신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 도움이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과 예수아의 대답을 양쪽으로 전달하던 파멜라가 이제 예수아에게 직접 질문했다. 죽은 부모는 차원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지구의 파트너와 아이가 그에 대해 전혀 모를 수도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쪽 세상에서의 양육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아가 대답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에 남아있는 파트너와 아이는 메시지와 치유 에너지를 받지만 그것들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당신은 의식하지 못한 채,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쪽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그들 각각의 길잡이 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 그렇겠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잡이 영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관계는 계속 작동 중이니까요. 파멜라가 물었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길잡이 영이나 죽은 파트너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파멜라가 물었다. 예수아가 설명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모든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결국에는 당신의 경험치가 될 거예요. 길잡이 영이나 다른 누가 당신 안에 깊은 믿음에 반하는 무언가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들의 사랑은 절대 당신에게 가 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다층적인 존재입니다. 의식 수준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절망적이고 비참해 보이더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까닭 모를 희망과 믿음이 건재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 영이나 죽은 파트너들은 더 깊은 층에 접근해 그곳에 희망과 믿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음으로써 이미 그곳에 있는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간 양육을 하는 부모가 지구에 남은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빛의 씨앗들을 더욱 강화해서 당신이 그 씨앗을 선택하자마자 일상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은 파트너가 우리 옆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절대 확신할 수 없는 거네요. 거기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파멜라가 한마디로 요약했다. 네, 그래요. 예수아가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당신이 파트너를 명확히 느끼고 그가 거기 있음을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둘째, 당신의 파트너가 느껴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원 간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꼭 의식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가? 내 직관력을 개발하고 싶은가? 저쪽 세상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오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싶은가?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맞다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죽은 파트너의 차원간 양육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하고 있거나 뭔가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직감에 의한 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유익하고 즐거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왠지 내키지 않거나 관심을 끌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연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들을 내려놓는 작업에 바로 임할 수도 있고 그냥 자신을 더 많이 보살피고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아도 당신 파트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전해질 겁니다. 이 말과 함께 예수아가 한 걸음 들어 물러서고 호르에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고 파멜라가 전했다. 내가 물었다. 호르에, 파트너를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차원간 양육에 담긴 더 깊은 영적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만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물리적 경계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아주 깊고 값진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에가 대답했다. 물론 이는 육체를 갖고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수준의 관계가 더 강조되지요. 이 영적인 수준이 가장 본질적인 수준이에요.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모 사이의 사랑도 또 죽은 부모와 살아있는 아이 사이의 사랑도 모두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세 사람 모두 더 깊고 강렬한 감정을 나누면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호르에에게 저쪽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루카를 보살피고 알렉사를 돕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알렉사와 루카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돕고 있어요. 루카는 아주 따뜻하게 품어주고 즐겁게 놀아주려고 하죠. 그리고 루카가 열린 마음을 계속 유지하되 알렉사의 슬픔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현재에 살고 애도 과정을 좀 더 가볍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민감한 아이들은 남아있는 부모의 슬픔에 꽤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루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같이 즐겁게 놀 수도 있음을 알려주려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꿈속에서 루카와 자주 놀아요.
물질 세상에서 보통의 아빠와 아들이 하는 것처럼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 순간만큼은 미래 따위 생각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재밌게 놉니다. 이런 시간이 저를 크게 감동시키고 이때 제 영혼도 치유된답니다. 알렉사와도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나는 알렉사 뒤에서 에너지 몸을 하고 서 있죠. 사랑으로 꼭 껴안아주면서 그녀의 어깨, 등, 가슴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며 보살펴줘요. 우리는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가슴의 중심에서 그녀 가슴의 중심으로요. 때로 그녀가 화가 나 있거나 믿음을 잃을 때면 저항이 느껴지기도 하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게 인간적인 거니까요. 나는 루카와 관련해 알렉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루카가 얼마나 강하고 뛰어난 아이인지 믿고 느낄 수 있게 에너지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알렉사는 걱정을 덜하고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훨씬 기분이 좋아지죠. 나는 루카를 제발 불쌍하게 보지 마 라고 말합니다. 루카는 강하고 튼튼한 아이예요.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별처럼 될 아이입니다. 어려서 아빠를 잃었어도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거예요. 호르에, 당신이 뭔가 말할 때 알렉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녀가 어떻게 당신과 의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알렉사, 당신의 느낌을 믿어요. 당신의 직감은 강력하니까 그 직감 또한 믿고요. 그리고 슬픔, 분노, 저항이 느껴진다면 그것들도 그대로 느끼도록 해요. 괜찮아요. 그것도 인생의 일부이고 과정이니까요. 그런 감정들에 지치고 실증이 날 때 그때 아주 조용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때면 고요한 가운데 당신 가슴이 속삭이는 말을 들어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 가슴이 말해줄 거예요. 당신과 루카를 위한 새로운 길이 펼쳐질 테고 내가 바로 곁에서 두 사람을 도울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느낌으로요. 다시 희망이 느껴진다면, 더 가볍게 볼 수 있다면, 덜 슬프다면 바로 그때가 당신과 나 사이의 소통 경로가 열린 겁니다. 이때 호르에의 이 지혜로운 말을 더 보태고자 예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고요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도 잠잠하고 감정도 날뛰지 않는 곳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직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매의 도움 없이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연이나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내면의 공간을 찾기가 쉽습니다. 감정을 대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만 평화와 항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라야 가슴을 열고 저 너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멜라가 알렉사를 위해 거들었다. 힘든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려 마세요. 그런 감정은 경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사라져요. 그럼 지친 당신이 그만 항복하게 되는 고요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 호르에가 당신에게 가다올 수 있어요. 호르에가 당신에게 보내고 싶은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입니다. 당신은 한동안 그 사랑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에게 뭘 묻기 전에요. 단지 그를 느끼세요. 그럼 지금 그의 느낌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때 짧은 질문들을 하거나 분명한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은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느낌의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호르에를 인간으로 보세요. 단지 저쪽 세상에 있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더 넓게 보고 더 많이 알지만 여전히 당신이 알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를 친구이자 파트너를 생각하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그 또한 여전히 힘들어야 하므로 가끔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파멜라는 이야기를 마쳤다.
슬픔이 너무 커서 힘들더라도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순간들을 가슴속에 소중히 품어보세요. 저쪽 세상과 연결된다면 여전히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함께 농담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농담을 주고받고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즐거움과 가벼움의 에너지야말로 당신 두 영혼에게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자주 서로에게 끌렸던 겁니다. 알렉사, 호르헤, 루카의 인생 계획은 그야말로 심오하고 장중하며 그 용기 또한 예사롭지 않다. 세 명의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들이 각자 자기 에너지의 일부를 압축해서 육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즉각적인 텔레파시 소통을 포기하고 언어를 통한 상대적으로 느린 소통 방식을 선택했다. 진화하기 위해 시간 없는 영역을 떠나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는 세상에 태어났다. 영원한 영의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몸으로 바꾸었다. 지구 차원에서의 분리를 지각하기 위해 집과 하나됨에서 느끼는 신성한 사랑을 포기했다. 이런 도전도 부족해서 차원 간 양육이라는 인생 계획까지 추가했다. 이런 시련들을 자진해서 겪을 정도라면 이들은 정말 강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용감한 영혼들만이 이런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니 알렉사, 호르헤, 루카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토록 강한 영혼들이 어떻게 희생자일 수 있겠는가? 이러함을 이해할 때 알렉사, 호르헤, 루카는 자신들의 인생 계획을 훨씬 잘 완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루카가 끔찍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렉사와 대화할 때 호르헤도 루카를 제발 불쌍하게 보지 마. 루카는 강하고 튼튼한 아이예요.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별처럼 될 아이입니다. 어려서 아빠를 잃었어도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거예요. 라며 예수와의 조언을 상기시켰다. 알렉사가 루카를 희생자로 본다면 이는 영혼 루카의 장엄함을 부인하는 것이고 에너지적으로 루카가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루카 내면의 빛을 본다면 알렉사는 자신과 루카가 원래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지 에너지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차원 간 양육 자체도 이세 영혼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루카는 아버지 없는 아이다. 하지만 호르헤도 말했다시피 비물질 영역의 부모와 물질 영역의 아이 사이의 에너지줄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다. 루카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때, 또 아빠를 필요로 할 때 호르헤는 그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 즉시 루카 곁으로 온다. 물질 차원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한쪽 부모를 잃은 아이들, 파트너를 잃은 사람들, 나아가 지구의 표면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들 모두 실은 저쪽 세상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이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호르헤가 단지 옆에만 있어주는 게 아니란 걸 알렉사는 이미 알고 있거니와 루카도 자라면서 알게 될 것이다. 알렉사는 루카에게 저 새 좀 봐. 나무 사이에 저 빛 좀 봐. 바람 소리를 들어봐. 아빠가 저곳 계시네?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다. 실제로가 그렇다. 이 우주에는 하나의 존재만이 있으며 이 하나의 존재가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수많은 형태들 사이에는 어떤 분리도 없다. 호르헤는 산들바람에서도 빗방울에서도 모래알 하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파도는 바다에서 분리될 수 없고 햇살은 태양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진리를 온전히 알기에 호르헤는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수만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가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어쩌다 우리 앞에 날려온 깃털이나 이파리 하나, 우연히 보게 된 하트 모양의 구름,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새나 다른 동물, 이 모두가 하나의 존재가 그 의식의 다른 부분에 자신의 의식을 새겨놓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외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도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 예수아가 말했듯이 죽은 사람과 연결되려면 이미지나 느낌, 갑작스런 깨달음 같은 다른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말 없이 이미지만 떠오를 수도 있고 이미지 없이 말만 들려올 수도 있다. 저쪽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느낌이 지구의 파트너에게 미묘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강력한 방식으로 덮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그 느낌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다. 갑작스런 깨달음이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면서 아는 정보의 다운로드 같은 것이다. 지성으로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지만 그 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다. 신뢰는 빛을 부른다. 그리고 이 빛 속에 영혼 상태의 파트너가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안내와 정보가 담겨 있다. 예수아가 모름에서 통찰이 온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진실을 말한 것이다. 고착된 믿음과 굳어진 사고 구조는 차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잡음과도 같다. 지구에 남아있는 파트너에게 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 잡음이 방해하고 때로는 아예 못 들어가게 차단한다. 그런 믿음이나 사고 구조를 인식하려면 자신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사고 구조를 해체하거나 내려놓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과 용기가 있을 때 차원 간 양육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 예수아가 말했듯이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들의 사랑은 절대 당신에게 가닿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럴 때도 비물질 상태의 파트너는 여전히 몸을 입고 있는 파트너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빛의 씨앗들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이 빛의 씨앗을 당신 안에 심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근원, 즉 신의 성스러운 아이이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기 바란다.